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5번, 자료 5번 나와 있죠. 최선순위 건저당권에 채권액이 없는 경우, 이 내용도 제가 엑스파일에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5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말이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그 국법에서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이런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를 입찰기일 당일날 일반인들한테 열람시켜줬거든요.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뭐다 이게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를 매각기일 당일날 안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왜 안 보여주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는데 어쨌든 이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는 뭐다 매각기일 당일날 안 보여줍니다. 낙찰 받고 나면은 그때 가서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그때 가서 낙찰받은 그 이후에는 이걸 열람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낙찰받은 그 이후에 열람도 열람이지만은 입찰해서 일단 내가 매각기일날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는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반드시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열람을 안 시켜준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이런 사안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5번 사례 같은 경우가 이제 때로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나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면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근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1순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누가 들어가서 이제 낙찰을 받은 모양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왜 갑이라는 사람이 왜 이 물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권리분석하자 이거지. 권리분석은 말소기준 권리 찾자 이거지.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건데 이게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이게 말소기준 권리다 보니까 가처분 등기가 난 몰라. 가처분은 뭔지도 모르는데 따지지 말자 이거지. 이런 권리가 어떻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될 거 아닙니까? 말소돼 버립니다. 말소. 말소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 등기부상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푼도 채권액이 한 푼도 없다면은 이 저당권이 형식상의 저당권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답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 요지는 말이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97-26104호 하고 26111호 판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칠판에서 판서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형식상의 저당권으로서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소송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어떤 소송 제기했냐? 그러니까 가처분이 경매 절차상에서 말소가 됐는데 이 말소된 가처분을 어떻게 다시 되살려놔라 이게 살려내놔라 이게 말소된 가처분을 회복해달라 해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버렸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왈 보면은 가처분권자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1순위 저당권이 등기부상에 설정은 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에 찾아본 피담보 채권액이 한 푼도 없다면 이 저당권은 형식상의 저당권으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말소기준 권리 어떻게 됩니까? 강제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가 되면서 이걸 기준해서 이게 압수했기 때문에 이 가처분 말소된 경매 절차상에서 말소됐는데 말소된 것은 경매 절차 낙찰받은 그 이후에 소송 제기했으니까 경매 절차 밖에서 벌떡 다시 되살아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낙찰자 갑은 말이죠. 때로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시켜준다면 언제? 매각기일 당일날 열람시켜주라 이거지. 왜 안 시켜주냐 이거지. 민사집행사건 기록부를 열람시켜주게 되면은 때로는 봐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죠.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A가 있고 임차인 B가 있고 임차인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 있잖아요. 그죠? 2순위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있어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게 됩니까? 말소기준 권리 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게 되니까 A, B, C 임차인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전부 다 X 전부 다 경매시 매각으로 다 소멸된단 말이죠. 소멸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의하면은 1순위 저당권자가요 등기부상에
표시는 돼 있어. 설정은 돼 있어. 그런데 이게 채권액이 한 푼도 빵원이라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게. 빵원이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것은 형식상의 저당권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효력이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X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부 다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또 만약에 이런 경우의 수가 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낙찰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몸부림치시랍니까? 내가 입찰 참여할 때 경매 신청해서 낙찰 받는단 말이지.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이 임차인들은 뭐다? 1순위 저당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부 다 XXX 낙찰자 인수하지 않는 걸로 알고 내가 들어가서 입찰가격 결정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ABC 이 임차인 세 사람을 낙찰자가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된다면 인수하는 금액만큼 감안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다운시켜버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 저 1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칼자로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저당권에 터잡은 소위 피담보 채권액이 A 뭡니까? 유무입니다. 유무에 따라가지고 권리관계가 막 180도 확확 뒤집어진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거 열람만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답니다. 이거 열람만 시켜주게 된다면 어떻게 매각기일날 말이죠. 또 가가지고 요거 봐라. 만약에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봐가지고 다른 권리는 신경 쓰지 말자 이거지. 요 1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야가 채권액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어떻게 민사집행사건 기록부에서 띠리릭 보자 이깁니다. 원래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라는 것이요. A4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통 300쪽에서 400, 500쪽 이렇게 상당히 두껍게 나옵니다. 그러면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북새통이거든요. 발 디딜 틈도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400쪽, 500쪽을 보냐. 그거 다 보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떤 거? 이 1순위 저당권 이걸 포인트로 딱 잡아가지고 이 친구가 채권액이 있느냐 없느냐. 있냐 없냐의 옷은 그걸 뭐에 의해서 우리가 판독을 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저 1순위 저당권자가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그것만 딱딱 보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려. 뭐 채권 계산서 제출했는데 보니까 이야기해봐라. 채권액이 있구나 하게 되면 그때는 이건 XXX는 거예요. 근데 봐가지고 이런 채권 계산 제출 자체도 만약에 아니하였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건 냄새가 나는구나 해가지고 1순위 저당권자의 실채권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뭐다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시켜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은 이 가처분권자가 말소 경매 절차상에서 말소됐는데 이것을 회복시켜달라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됐다가 다시 회복돼 버렸어요. 대사로 났다면 낙찰자에 뭡니까? 인수사항이 되거든요. 인수사항이 되는데 이야 이랬을 경우에 낙찰자는 뭡니까? 지 돈은 다 내고 나중에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죠? 소유권 상실한다. 이랬을 경우에 몸부림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민법 몇 조냐면요. 이게 578조를 보게 되면요. 요 규정이 뭐냐, 그러니까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죽은 자식 뭐 만지기야, 사후 약방문이요. 뻗어 지나간다면 손드는 깨기다. 저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 법조문을 보게 되면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해가지고 때로는 낙찰자 배금을 완납하였는데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은 그때는 1번 타자 뭐다? 그 당의 부동산에 채무자한테 돼가지고 채무자한테 야 내가 이미 법원에 돈 낸 거 돌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은 2번 타자로 누구한테 배당 낙찰자 갑이라는 사람 대금을 완납했으면은 그 이후에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거든요. 배당기일날 배당 받아간 배당 채권자들한테 야 너네들이 배당 받아간 것은 뭐요?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에는 반환해내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 돈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게. 이랬을 때 과연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 갑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연 누가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법원 경매는 뭐다? 일반 매매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99.99%가 비슷해.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중개의뢰인한테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를 입히게 되면은 너 몇십 프로는 물어주어라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난단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는 뭐다, 이게? 이러한 식으로, 이런 자료만 오픈시켜놔라, 이게. 왜 오픈 안 시키느냐, 이거죠. 오픈시켜놓으면 좋다, 이게. 자기 책임하에서 이런 경우는 열람을 해보니까, 야, 이 채권액이 없는 게 밝혀졌다. 그럼 요 가처분액은 경매 절차상에서는 소멸된다 손 치더라도 경매 절차 밖에서는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 인수상이 되어 있구나. 그럼 이거 안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한 정보 자체도 애시당초 원천적으로 이게 봉쇄를 하고 있다. 현재 2005년 10월 현재입니다. 예. 이건 봉쇄를 하면 안 됩니다. 100% 오픈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 옛날 국법, 즉 민사소송법에서는 100% 다 오픈시켰단 말이지. 일반인들은 다 보여줬는데 왜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또 말씀드린 만약에 어떤 권리가 뭐 없어짐으로 인해서 낙찰자인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나, 항상 그런 여지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법원 경매에서 1년에 수십만 건이 나오는데 뭐 수십만 건 모두가 다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다면 그럼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다 막 글 올리려면 글 100번 올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나 제대로 좀 오픈시켜줘라. 그걸로 하면은 일단은 이게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이걸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권리 분석이요. 사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인수냐 뒤면 소면이냐 그게 권리 분석이 아니에요. 실제 이러한 경매 사건에 있어서 권리관계가 이렇게 나열이 되었을 경우에 내가 경매 투자대 입장에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큰 관건이다. 권리 분석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자료에 제가 판례를 쭉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보시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순위 저당권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말소되는 경우 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결국 뭐다? 이게 1순위 이런 경우 같아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가 아마 이렇게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신청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대금 납부할 하면은 일단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금 납부하기 전에 하기 전에 1순위 저당권이 아이고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요. 없어졌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게 되면은 그 전에 1순위 저당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1순위 저당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말소기준 권리는 2순위 저당권으로 후퇴를 하게 되니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낙찰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은, 인지하였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도 어떻게 보면 경매상에 있어서 낙찰자한테 불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경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양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때로는 봐서 어떻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엄지 이런 것도 봐야 돼. 뭐 내가 봐서 낭패를 당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 내 몸부림 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간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안에서 낙찰자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는 사실은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알았다 했을 경우는 여기 6번에 또 보면 이게 그 박스 밑에 대법원 98마 1031호 결정 이렇게 자료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돈 내기 전에 이게 없어짐을 누가? 이 사람이 알았다면 그때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방법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어떻게 취소해달라 해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 뭐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아마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지 이게 참 뭐 경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상당히 일이 꼬일 것 같아요. 뭐나 1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죠? 1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1순위 저당권자 뭐 임차인이든 아니면 채무자든 이 사람들이 이걸 갚아버려요.
돈을 갚어. 그러니까 저당권자 아마 돈을 다 갖다 주면 저당권자는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하고요. 이 저당권 말소 관련된 서류에서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 법인 인감 첨부해가지고 아마 이 채무자한테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뭔가 조금 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은 또 누구를 낙찰자 이 갑이라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면은 어떻게 하면 제가 만약에 채무자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1순위 저당권자 돈 다 갚았어요. 돈 다 가져왔습니다. 돈 주면은 저는 저당권자한테 뭘 받습니까? 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 원본하고 위임장에다가 법인 인감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등기소에다 제출하면 이 저당권 이 자체가 등기부상에서 말소돼 버려요. 그런데 서류는 딱 받아버렸어. 받았는데 이걸 말소를 안 시켜버려. 자, 말소를 안 시킨다. 그러면은 분명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채권액이 요걸 하면 돈 다 갚았으니까 당연히 빵원이잖아요. 돈 다 갚았다 이거지.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뭐 이런 경우 참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불가능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게 돈을 갚았는지. 왜냐 등기부등본 보면 분명히 1순위 저당권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실제 피담보 채권이 빵원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이 부동산의 채무자만이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3자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들어가 낙찰 받은 상태. 분명히 말소는 여기다 시켰는데 말소 등기를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대금 납부하기 전에도 등기부등본 한번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근데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까, 요거 봐라, 1순위 저당권 살아있거든.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서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됐다. 왜? 돈 갚았으니까 권리관계가 없어진단 말이지.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등기부상이 뚝 설정되어 있다, 이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야, 요거 봐라. 엄청 다행이구나. 왜? 1순위 저당권이 등기부상 살아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낙찰자한테 잭소를 못한다. 라는 전제에서 돈 내버렸어요. 돈 내고 나서, 대금 납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당기일 있잖아, 배당. 낙찰 때, 대금 납부하면 배당기일 지정됩니다. 법원에서, 야, 이거 1순위 저당권자 돈 갚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지를 안 해줍니다. 경매는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건 어떻게, 내가 다 챙겨야 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요,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돈대로 다 줘버려. 그러면서 권리는 권리 행사대로 못해. 이게 이제 법원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돈 내고 나서 배당기일 경과된 이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뚜북뚜북 찾아갑니다. 야, 왜? 너는 1순위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너 방 좀 빼줄래? 그러니까 그때 임차인 낙찰자한테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집주인이 요거 갚았는데 이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 말소 안 한 사실 너는 몰랐나? 라고 임차인이 갑한테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못하고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에 찾아본 피담보 채권이 없다면 이 저당권은 뭐다게?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형식상의 저당권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제가 5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결과는 저거 X가 아니고 이것은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된다. 왜 인수사항이냐니까. 나는 요거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 따라서 낙찰자 네가 인수해라. 이랬을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접근한다 했을 경우는 첫 번째는 이렇게 봅니다.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시켜줘라. 반드시 열람시켜줘라. 또 두 번째, 저쪽에 1순위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이런 권리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2순위 저당권이 있다. 2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이제 경매 신청한단 말이죠. 경매 신청했을 경우에 요 1순위 저당권자 실채권액이 얼마냐, 이걸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이제 여기 소위 이제 대위 변제잖아요. 대신 임차인이 갚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갚든지 어쨌든 돈 내기 전에 말소시켜버렸다 이거지. 이걸 말소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금액이 엄청 많다 그러면 아마도 임차인이나 아니면 이 부동산의 채무자 입장에서 이 1순위 저당권자를 건드릴 여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이구 이 바로 1순위 저당권자 실제 채권액이 소액이라면 실제 6번 사례에 있어서 A 저당권입니다. 제가 이 자료엔 A 저당권을 표시해놨는데 이 A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얼마더라 이게? 375만 원이었답니다.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더라? 5천만 원이었대요. 이 사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아버렸어요. 그럼 때려는 봐가지고 이 375만 원짜리 1순위 저당권이 존속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버린다면 임차인은 때로는 자기 보증금 5천만 원인데 한 푼도 못 받을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없어서 때로는 한 푼도 배당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이런 경우도 없는 거야. 첫 번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열람시켜줘라 이거지. 두 번째 뭐다 이게? 이러한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효력이 상실했을 경우 낙찰자한테 분명히 불리한 경우란 말이죠.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나 이랬을 경우는 이런 임차인보다 먼저 앞서 설정된 1순위 저당권자 등의 채권액이 얼마인가 요걸 확인해 보셔가지고 채권 금액이 어떻게 소액이다 이랬을 경우는 내가 매각기일날 1등으로 낙찰 받는다고 해서 아싸 할 게 아닙니다. 일주일 있다 매각하고 결정이 났다 해서 아싸 할 게 아니에요.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대금 납부한 그 이후에도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게 만약에 소액이다 그런데 요거 봐가지고 요거 봐라 이게 대의변제 등의 가능성 실행 여지가 있겠나. 소액이라면 아마 상대적으로 대의변제 가능성 실행 여지가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법원 경매는 뭐다 이게 여러분들 같이 이 동영상을 통하셔가지고 경매 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이게 뭐다 공격적인 입장,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다? 누가 살고 있지?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375만 원 주고 저당권이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낙찰자 돈 내기 전까지는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요거 1순위 저당권자를 집주인 멱살을 치어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갚아버릴 거 아니에요. 갚게 되면 갑자기 5천만 원 인수 안 해도 될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럼 경매 한 건 해가지고 앞에서 남고 어떻게 뒤에서 밑지는 그런 장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실 적에 항상 이것도 보니까 항상 이게 문제 대의변제인데 대의변제 해가지고 대의변제 등에서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는 종기는 언제까지다?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입니다.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즉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대의변제 등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아가서 어떻게 경매가 취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혹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런 권리관계상에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는가 했을 때 내 입장에서 바라본다기보다는요. 상대방 입장이니까 누굽니까? 저쪽에 임차인이 있죠. 또 보니까 저쪽에 상대방 누가 있습니까? 경매 당하는 입장이다. 그럼 누구죠? 채무자나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비록 경매 투자자 입장이지만 내가 임차인이냐, 내가 소유자냐, 내가 채무자다. 그런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랬을 경우 뭔가 비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99.99% 비틀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공인중개사들도 아마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 관점에서 공격적인 입장에서 편을 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봐서 방어적인 입장에서 즉 임차인이나 채무자, 소유자, 소유인 이런 걸 소위 역경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단 한 건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난 경매를 통해서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 그런 말씀들은 귀 딱 막아야 돼요. 나만의 경매 투자 패턴입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을 받으시더라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7번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1순위 저당권이 대금 납부하기 전에 저당권이 말소가 되어 버렸어요. 말소가 됐는데 이 내용은 실제 그 경매 사례, 낙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